2025년 10월 2일 오전 6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24살 청년의 시신 사진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있었고 갈비뼈는 최소 5대 이상 부러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인은 외상성 심장 파열. 그 청년은 구직 사기에 속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과 연계된 불법 카지노 단지로 끌려갔고 탈출을 시도하다 이틀 동안 집단 구타를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정부는 우리 대사관의 시신 인도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반체제 인사를 송환하시오. 그러면 귀국 국민의 유해 처리를 논의하겠습니다. 국가가 인지를 흥정카드로 쓰는 순간을 저는 그날 처음 목격했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강민석 소령입니다. UDT실 제7팀 팀장으로 15년째 복무 중입니다. 그날 회의실에는 국방부 정보본부 관계자 2명, 외교부 파견과장 1명, 그리고 합참작전부 대령 1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브리핑 자료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국 GDP 대비 범죄 수익 의존도 추정치 약 25%, 사기 인신매매 불법 도박이 실질적 국가 재정의 근간. 그 나라는 사실상 범죄 카르텔이 운영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외교 채널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 대사관의 피해자 부모들이 신고를 해도 그들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현지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갇힌 사람들은 여권도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건 불가능했고 탈출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외교부 과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한국인 피해자는 총 19명입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3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소 3군데 이상의 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고 각 시설마다 무장 경비가 상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해당국 정부가 이 시설들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공식 루트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합참 대령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보라색으로 부어오른 얼굴, 부러진 갈비뼈, 멎어버린 심장.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때로 명령보다 강하다는 것을. 정보본부 관계자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빼낸 자료입니다. 시설 배치도, 경비 교대 시간, CCTV 위치, 그리고 현재 수용 중인 한국인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걸 가지고 뭘 하든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허가도 아니라는 것을, 다만 누군가 창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는 것을, 그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합참 대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실에는 저 혼자 남았고 테이블 위에는 USB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공식 훈련 명목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르다는 것을. 칠판에 작전명을 썼습니다. 푸놈펜 귀환작전, 부팀장 김태준 상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이번 작전은 공식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갔다는 기록도, 우리가 쏜 총도, 우리가 구한 사람도 모두 없던 일이 됩니다. 이 일을 원치 않는 사람은 지금 나가도 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승현 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그럼 탄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탄피는 물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날부터 7일간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USB 안에 들어있던 자료는 생각보다 상세했습니다. 주 표적은 강변에 위치한 구카지노 시설을 개조한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최소 12명의 한국인이 수용되어 있었고 무장 경비는 상시 20명 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3개층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1층 보관실에 넷, 3층 사무실 구역에 5, 5층 임시 감금실에 셋, 동시 다발 진입이 필수였습니다. 저는 팀을 3개조로 나눴습니다. 어조는 제가 직접 이끌고 지하를 맡고 B조는 김태준 상사가 3층을, C조는 박진우 중사가 5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각 조는 사격수 2명, 진입조 2명, 후방 지원 1명, 총 5명씩 구성했습니다. 이동현 하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문은 24시간 경비가 서 있고 CCTV만 65대입니다. 저는 배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벽을 뚫는 게 아니라 습관을 뚫습니다. 이 자료를 보십시오. 경비 교대 시간이 매일 오전 7시 15분, 오후 3시 15분, 밤 11시 15분입니다. 왜 15분일까요?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박진우 중사가 대답했습니다. 이전 업주 시절부터 내려온 관행이겠죠. 습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2층 발코니를 보십시오. 흡연구역입니다. 매 교대 직후 최소 3명이 여기서 7분씩 담배를 피웁니다. 물류 엘리베이터는 매번 11초씩 같은 층에서 멈춥니다. 모두 루틴입니다. 우리는 그 루틴 사이로 들어갑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물증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민간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무기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용 실탄 대신 민수용 구경 탄약, 군번이 새겨진 장비 대신 시중 제품들, 심지어 전술복도 브랜드 로고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임재욱 상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거기 간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팀원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승현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26. 저는 물었습니다. 두렵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사람이 더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가면 다음 사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10월 10일 밤 10시였습니다. 민간 화물기 한 대가 우리를 싣고 이륙했습니다. 기내에는 운송 장비로 위장한 장비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비행시간은 4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보라색 얼굴, 부러진 갈비뼈, 멎어버린 심장. 그리고 반체제 인사 3명을 먼저 송환하라던 그 나라 정부의 답변. 국가가 인지를 흥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각자 다른 숙소로 흩어졌습니다. 작전 개시는 이틀 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실패는 곧 우리 모두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12개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지도에도 없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외교가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표적을 관찰했습니다. 강변에 자리 잡은 그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상업시설처럼 보였습니다. 6층 규모의 낡은 유리창과 바랜 간판.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층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철창, 옥상에 설치된 고출력 조명, 그리고 정문을 지키는 무장 경비들.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다만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감옥. 첫날 오후 2시부터 우리는 교대로 관찰 지점을 유지했습니다. 강 건너편 폐건물 옥상, 인근 식당 2층, 그리고 강변 산책로의 벤치. 3개 지점에서 우리는 표적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대별 인원 동선, 차량 출입 패턴, 경비 교대 루틴. 내부 제보자가 준 자료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습관을 읽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오후 3시 15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3시 15분이 되자 정문 경비 2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분 후 2층 발코니로 3명이 나왔습니다. 흡연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7분 동안 담배를 피우고 들어갔습니다. 김태준 상사가 무전으로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매번 똑같습니다. 오차가 1분도 안 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루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턴이 무기가 아니라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물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식자재를 실은 트럭이 건물 후면에 도착했습니다. 하역 작업은 약 20분 소요됐고 그동안 후문 경비 한 명이 트럭 운전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보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매번 11초씩 멈춥니다. 고장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패턴은 일정합니다. 이틀간의 관찰 끝에 저는 최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입 시간은 밤 11시 40분. 교대 직전입니다. 경비들이 가장 피곤하고 주의력이 떨어지는 시간. 첫 단계는 건물 시스템 교란이었습니다.
우리는 10분 전부터 스프링클러와 가스 경보 시스템을 원격으로 작동시킬 예정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그들의 대응 절차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경비가 1층 비상구로 집결.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세 갈래로 진입합니다. 어조는 하수구를 통해 지하로, B조는 물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C조는 외벽을 타고 5층으로. CCTV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심어둔 루프 영상이 작동하는 순간 모니터링 요원들은 같은 장면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그 안에 12명을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총성은 최소화하십시오. 하지만 필요하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확도가 곧 인도주의입니다. 작전 당일 밤 10시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어조 넷과 함께 강변 하수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물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승민 하사가 속삭였습니다. 팀장님, CCTV 루프 작동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그들은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1시 35분. 5분 후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합니다. 무전기에서 김태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조 대기 중. 엘리베이터 진입 준비 완료. 이어서 박진우 중사의 목소리. C조 외벽 도달. 루프 설치 완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수구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실패하면 국가는 우리를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12개의 이름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11시 40분.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무전기로 건물 내부 상황이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뛰는 발소리, 혼란. 그들은 화재 대응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전 조진입 개시. 우리는 하수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앞에서 이승민 하사가 방수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습니다. 약 30m를 전진한 후 천장에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위는 지하 1층 보관실이었습니다. 먼저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인원 넷 결박되어 있습니다. 경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위층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저는 수신호로 진입을 지시했습니다. 이승민 하사가 먼저 올라갔고 이어서 최동욱 병장, 한지훈 일병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올라가면서 환기구를 닫았습니다. 탈출 경로는 확보됐습니다. 보관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넷이 결박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지금부터 저만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동욱 하사가 결박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입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신호로 대기를 명령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권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허리춤에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발. 소음기를 단 권총에서 나온 총성은 작은 기침 소리만큼이나 조용했습니다. 2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깨끗한 헤드샷이었습니다. 저는 인질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뒤를 따라오십시오. 절대 소리내지 마십시오.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루틴을 읽었고 이제 그 루틴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군이십니까?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승민 하사가 그들에게 수신호를 가르쳤습니다. 멈춤, 따라오기, 엎드리기. 간단한 3가지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김태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B조, 3층 진입 완료. 인질 5명 확보. 현재 계단으로 이동 중. 이어서 박진우 중사의 목소리. C조, 5층 목표 지점 도달. 문 앞 경비 2명 제압 완료. 지금 인질 확보 중.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0분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조에게 명령했습니다. 출구로 이동합니다. 최 하사가 선두, 한 하사가 후미. 인질들은 중간에 배치하십시오. 우리는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앞에서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 경보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경비들은 아직 위층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혼란 속을 마치 그림자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수구로 빠져나왔습니다. 넷의 인질은 제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물속을 걸으면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보다 희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약 5분 후 우리는 하수구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강변이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고무보트가 보였습니다. 정우진 상사가 노를 저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어조 인원 전원 탑승하십시오. 저는 인질들을 먼저 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들은 보트에 오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입니다.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보트는 강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건물을 돌아보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작동 중이었고 경비들은 위층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강변에는 대기 중인 밴 2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어조와 인질들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대는 비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질들을 밴에 태우고 무전기를 확인했습니다. 비조, 상황 보고하십시오. 김태준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비조는 현재 건물 후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인질 5명 전원 무사합니다. 2분 후 픽업 지점 도착 예정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조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조만 남았습니다. 시조, 상황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팀장님, 시조 상황 변수 발생. 5층 탈출 중 내부 협조자 배신 확인. 옥상 브리지에서 교전 중. 인질은 안전하나 추격받고 있습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어조는 인질 호송 계속. 나는 시조 지원으로 복귀합니다. 정상사, 보트 준비하십시오. 이승민 하사가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인질들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다시 보트에 올랐습니다. 정우진 상사가 전속력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을 가르며 우리는 다시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박진우 중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옥상 브리치에서 5명과 교전 중. 탄약 잔량 40%. 인질 셋은 계단실에 대기 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 중사, 2분 안에 도착합니다. 버티십시오. 건물 옥상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소음기가 없는 소총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은밀 작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 측면에 도착했습니다. 외벽에는 시조가 설치한 로프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로프를 잡고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층 높이. 평소 훈련대로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5층 창문을 지나칠 때 안에서 인질 3명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조 팀원 1명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신호로 물었습니다. 인질 상태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이 가까워졌습니다. 총성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중사의 고함 소리. 후퇴. 계단으로 후퇴. 저는 옥상 난간을 넘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옥상 브리지 중앙에 박진우 중사와 2명의 팀원이 엄폐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5명의 경비가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지는 좁고 길었습니다. 양쪽으로 엄폐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킬존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 측면 우회도 시간이 없음. 남은 방법은 하나. 저는 허리춤에서 섬광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명령했습니다. 박 중사, 5초 후 섬광탄 투척. 눈 가리십시오. 저는 브리지 중앙을 향해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탄이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눈부신 빛과 귀청을 찢는 소리. 5명의 경비가 눈을 감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브리지로 뛰어들어가며 연속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탕 마이너스 탕 마이너스 탕 마이너스 탕 마이너스 탕. 5발 5명. 모두 가슴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엄폐물에서 나와 저를 봤습니다. 팀장님. 저는 대답했습니다. 인질들 데리고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다시 5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질 셋은 여전히 계단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로프를 타고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인질들은 무서워했지만 팀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우진 상사의 보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트에 모두 탑승하자 저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12명의 인질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7명의 경비가 쓰러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보트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픽업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세 대의 밴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어조의 넷, B조의 5, C조의 셋, 총 12명의 인질이 모두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김태준 상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팀장님, 전원 구출 완료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 순간 인질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조에서 구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름은 이제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일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밴들이 출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서로 다른 경로로 흩어졌다가 공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나라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공항은 새벽 4시였지만 이미 붐볐습니다. 우리는 인질들과 함께 3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처럼 보이기 위해 우리는 평상복을 입었고 인질들에게도 깨끗한 옷을 나눠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한국인 여행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작전 중에 건물 서버실에서 복사해온 파일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나라 범죄 조직의 모든 거래 내역, 계좌 정보, 그리고 정부 고위 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질 구출을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인질들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29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는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곳에 왔다가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됐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구타당했고 탈출하려던 친구는 그 사진 속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올 겁니다. 저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12명을 구했지만 수백 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지어였지만 저는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 보안 점검이 실시됩니다. 모든 출국 승객은 추가 검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상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저들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복 경찰들이 출국장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의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걸리면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작전을 수행했으니까요. 저는 팀원들에게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전원 분산하십시오. 인질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행동하십시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른 줄로 흩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여권과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관광 목적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네, 친구들과 여행 왔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한 명의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여권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좋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탑승 마감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지체되면 비행기를 놓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태준 상사였습니다. 팀장님, 비조와 인질들 전원 출국 심사 통과. 먼저 들어갑니다. 적어도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상급 경찰관이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저는 호텔 이름을 댔습니다. 며칠 묵었습니까? 사흘입니다. 동행자는? 혼자 왔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박진우 중사와 시조팀원들 그리고 남은 인질 3명도 검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자 김태준 상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모두 무사합니다. 인질 12명 전원 탑승 준비 완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올 겁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USB, 그 안의 정보는 단순히 우리만 보관할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화장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전체 네트워크, 자금 흐름, 그리고 놀랍게도 이 나라 정부 고위 관료 16명의 명단과 그들이 받은 뇌물 내역까지. 저는 이 파일들을 암호화한 후 3군데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국정원, 두 번째는 국제인권단체, 세 번째는 국제언론사. 파일 전송에는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전송이 완료되자 저는 USB를 포맷하고 물리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증거는 이미 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옆 좌석에는 어조에서 구출한 인질 중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집에 가는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 가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그 나라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작전을 복기했습니다. 12명 전원 구출 성공, 아군 부상자 제로, 적 사상자 최소화, 그리고 결정적 증거 확보 및 유포.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그 파일들이 세상에 공개되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누구인지 추적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는 계속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집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인질들은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별도 통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가족들과의 상봉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일반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제복을 입은 헌병 4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강민석 소령님, 국방부에서 즉시 출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김태준 상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저를 차량에 태웠습니다. 팀원들은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량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나라의 강변을 건너던 제가 지금은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저는 곧바로 지하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 국방부 장관님, 외교부 차관,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 2분.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소령 앉게. 저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합참의장님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자네가 한 짓이 뭔지 아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타국에 들어가 무단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7명을 사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국가 간 전쟁 행위입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국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자국 영토에서 불법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 자네 팀이 거기 갔다는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외교부 차관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공항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출국 심사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안면 인식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자네뿐만 아니라 팀원 4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국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소령, 자네는 명령 없이 작전을 수행했네. 이건 군법 위반이야. 최악의 경우 자네와 팀원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오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국민이 돌아왔습니다. 그중 1명은 이미 죽었고 나머지도 곧 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무법자로서 행동한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국정원 관계자 중 1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소령이 보낸 파일들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 안에는 해당국의 조직범죄 네트워크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 인신매매 루트, 그리고 정부 고위층 16명의 비리 증거까지. 이 정보는 이미 국제인권단체와 주요 언론사에도 전달됐습니다. CNN과 BBC가 내일 아침 특집 보도를 준비 중입니다. 외교부 차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국정원 관계자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여러 외신이 속보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국조직범죄와 정부 유착 의혹, 한국인 수십 명 불법 감금 정황, 범죄 수익이 국가재정의 4분의 1. 기사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소령, 자네가 한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중에 서버에서 확보한 자료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질 구출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해당국은 지금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항의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강소령, 자네의 행동은 여전히 명령 불복종입니다.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들은 강소령을 영웅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왜 공식적으로 구출하지 않았냐는 비난을 받을 겁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요청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건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강소령, 당분간 외부 접촉을 금지합니다. 언론과의 대화도 일절 금지입니다.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경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국정원 관계자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소령,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굴러갑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가 작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영웅과 죄인, 그 경계에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CNN이 첫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이 조직범죄에 연루된 불법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범죄 조직이 해당국 정부,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확보한 문서들의 일부가 흐려진 채로 공개됐습니다. 계좌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거래 규모는 명확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정부 관료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습니다. BBC도 같은 시각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번 폭로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 묵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12명이
불법 시설에서 탈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의 서버가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부대 숙소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부 접촉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핸드폰도 회수당했습니다. 하지만 TV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해외 사기 피해, 정부는 무엇을 했나? 방치된 국민, 누가 구했나? 한 방송국은 구출된 인질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을 때 저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대사관에 수없이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같았어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들은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구해줬어요.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카메라가 그녀의 눈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해당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강경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최근 유포된 문서들은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범죄 조직과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폄하하려는 세력의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문서에 나온 계좌 번호들을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한국인 인질들이 실제로 구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고위 관료 16명의 명단이 사실입니까? 대변인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더 이상의 코멘트는 삼가겠습니다. 회견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제 여론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해당국의 인신매매 의혹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폭로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 국가가 조직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국은 순식간에 국제적 압박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들의 경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자금을 철수했고 관광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한 국제금융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신뢰도가 급락했습니다. 범죄 수익이 국가 재정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의혹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환율이 폭락했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부를 추궁했습니다. 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감금당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왜 공식 구출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결국 누군가가 비공식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을 구했다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외교부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해당국과의 외교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시간이요? 그 시간 동안 한 명이 죽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했습니다. 국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누가 우리 국민을 구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특수부대의 개입을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민간 용역을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파악 중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격리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옳았습니다. 12명의 생명을 구했고 더 많은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군법 위반자가 됐습니다. 명령 없이 작전을 수행한 군인, 국가 간 외교 문제를 야기한 불법 행동자. 저는 이 모든 걸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까지 연루시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이 들어왔습니다. 강소령님, 청와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병이 나가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영웅이 될지 죄인이 될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에 설지. 저는 제복을 정돈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처음이었습니다. 15년 군 생활 동안 이곳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헌병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아 본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뵙는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한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곧 부르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강소령님 들어오십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큰 책상 하나, 소파 세트,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와 대통령기. 대통령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경례를 올렸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강민석 소령, 대통령님께 경례. 대통령님이 손짓으로 편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앉게, 편하게.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통령님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소령, 자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네. 보고서도 읽었고 뉴스도 봤어. 솔직히 말하면 자네 때문에 골치가 아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네가 구한 12명의 얼굴도 봤어. 그들의 가족들이 흘린 눈물도 봤고, 그리고 자네가 확보한 증거가 만든 파장도 보고 있어. 국제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범죄를 묵인할 수 없게 됐어. 대통령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물으셨습니다. 강소령, 왜 그랬나? 명령도 없이, 승인도 없이. 자네 인생이 걸린 일인데 왜 그런 모험을 했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15년간 특수전 요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국가가 명령하면 어디든 갔고 무엇이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그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음 사진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가족일 수도, 제 친구일 수도, 아니면 이 나라의 누군가의 자녀일 거라고. 저는 군인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날 그 순간 명령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의 진심은 알겠네. 하지만 그게 군법을 어겨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팀원들은 제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소령, 자네는 좋은 지휘관이야. 부하를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해. 하지만 자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네. 이건 이제 국가적 사안이야. 해당국이 공식 항의를 했고 우리는 대응해야 해. 동시에 국민 여론도 고려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해야 해. 대통령님이 책상으로 가서 서류 한 장을 가져오셨습니다. 어젯밤 안보회의를 했네.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모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 결론은 이거야. 대통령님이 서류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부는 해외 억류 국민 보호를 위한 특별구출 작전을 승인했음을 공식 발표한다. 해당 작전은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극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작전을 수행한 특수부대원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완수했으며 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통령님을 봤습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네. 공식적으로는 정부 승인 작전이었다고 발표할 거야. 물론 사실은 다르지만 국가는 때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조금 각색할 필요가 있어. 자네와 팀원들은 영웅이 될 거야. 최소한 처벌은 받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고마움다, 강소령.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야.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2명이 불법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접수했습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해당국의 비협조로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구출 작전을 승인했고 우리 특수부대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작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무력이 사용됐으나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또한 작전 중 확보한 증거를 통해
해당국의 조직범죄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렸으며 이는 더 많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 작전이 승인됐습니까? 어떤 부대가 투입됐습니까? 해당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작전의 구체적 내용은 보안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발표 후 국내 여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했다. 특수부대에 감사하다. 우리 군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일부 비판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진작하지 않았나,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구출된 인질들과 그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결국 우리 아들을 돌려주셨으니까요.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얼굴에 멍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구하러 오신 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대체로 지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이해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조직 범죄 실태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일본 외무성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국민보호는 모든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해당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제적 압박 속에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들의 범죄 조직 유착 의혹이 계속 보도되면서 자신들을 변호할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당국 정부는 독립적인 국제조사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압박이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2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이름들이. 청와대 발표 이틀 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격리 조치가 해제됐고 팀원들과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전실 문을 열자 전 팀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상사, 박진우 중사, 이승민 하사, 오승현 하사, 그리고 나머지 팀원들 모두. 그들은 저를 보자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김태준 상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다 봤습니다. 우리가 영웅이 됐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진우 중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최소한 군사재판은 피했으니까요. 오승현 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요. 12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 공식 포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작전에 참여한 전 팀원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저는 화랑무공훈장, 팀원들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강소령, 그리고 제7팀 전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외교가 막혔을 때 여러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명령이었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옳은 일을 선택한 군인.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우리는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훈장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인정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부대 정문에서 면회를 신청했고 저는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가 깊은 절을 했습니다. 제 목숨의 은인이십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고개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앞으로 잘 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우리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12개의 통계 숫자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사람을
12개의 인생을, 12개의 가족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셨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국민이 있으니까요. 작전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CNN은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작전 이후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의 불법 시설들이 연쇄 폐쇄되고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됐고 수백 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이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한국의 한 번의 작전이 지역 전체의 인신매매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BBC도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은 나라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외교와 군사력을 적절히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로이터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률과 정밀도는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영국의 SAS에 비견될 만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군사작전 능력까지 갖춘 종합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외 억류 국민 긴급 구출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군사작전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직접 구출을 요청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국회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법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이 법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국민들도 우리처럼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우리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팀원들과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의 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승연 하사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김태준 상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세부 사항은 빼고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12개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숫자가 아니라 인생을.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랑무공 훈장, 무거운 금속 조각.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우리가 구한 12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는 다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 다른 이들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악몽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여기 있습니다. 다음 위기를 위해, 다음 이름을 위해. 저는 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준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이승민 하사와 오승연 하사도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답례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외교가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국가가 손을 놓는 곳에서 우리는 손을 뻗습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한강의 물결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 멀리 해외 어딘가에서도 강물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 어딘가에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탄피는 물이 가져갔지만 이름은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지금 이 순간도 한국 땅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그 이름으로. 작전명 푸놈펜 귀환 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특수전전단의 임무는 계속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래야 하듯이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